보면 러시아군이 한 70만 명 이상 사상자가 났다고 그래요. 푸틴 대통령도 한계에 지금 와 있다는 북한이 이런 무기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연하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셨죠. 전인범 예비역 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북한군 파병, 러시아의 파병 이 이슈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북한 특수부대가 갔다. 그 다음에 또 아니야. 그 총알바지로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어린 친구들을 보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 시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선 북한의 일반적인 병사가 아닌 뽑아서 즉 정예병력이 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정예병력? 네, 그래서 특수부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부대는 특수작전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부대를 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성격의 인원들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북한에 있는 일반적인 병사보다는 좀 더 체력도 좋고 사상무장도 돼 있고 나름대로 훈련이 돼 있는 그러한 정예 병력들이 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상이 중요하겠네요. 거기 가가지고 괜히 또 진짜 그 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탈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또 망신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상당한 또 체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확실하게 정예병력은 맞는 거죠. 특수전.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일반적인 병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도 영양실조로 인해서 좀 왜소하고 제대로 그 훈련도 못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평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체력적이나 또 사상적인 이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정말 정예병력을 보낼까? 왜냐면 가면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고 그 전력 손실이 되잖아요. 네. 진짜 정예병력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도 있었는데 네. 북한이 정말로 정예병력을 보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베트남전에 우리가 파병할 때도 네. 우선 자원자들을 우선적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인원들 중에서도 당장 전투장에 가면은 옆에 사람이 그래도 기본을 하지 못하면 부대 전체가 팀 전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팀에서 데려가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해서 거기서 속아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냈겠죠. 네. 어쨌건 그게 또 북한군 입장에서는 또 그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 거라고 봐야겠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병력들을 보내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북한 특수부대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영양실조에다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없어서 좀 허술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하나는 정말 무서운 되게 엄청난 그 뭐죠 훈련들을 받아서 엄청나게 무서운 그래서 한국의 특수부대들은 저 해병대나 이런 쪽 저 북한 특수부대 만나면 다 그냥 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네.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짜 전력은? 그 북한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그 김정은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를 다 못 먹인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도 병력들을 뽑아서 네. 자기가 그래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면 한 20만 명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20만 명은 키도 170 이상, 뭐 평균 173, 4 정도 되고 사상적으로도 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정신교육을 4시간 이상씩 시켜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7살에 들어가기 때문에 17살, 18살 그 청년이 세상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루에 4시간씩 우리는 그 낙원에 살고 있고 모든 애로사항은 북한과 남한에 있는 그 허수아비들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케이팝을 틀어주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초기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공비를 잡아봐도 그렇고 또 잡히지 않은 공비들도 많거든요. 네. 자폭하고 자살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걸 보면 저 체제도 그런 면에서는 무시를 못한다. 김정일 시대에는 많이 약화가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김정은이 들어와서부터는 체제 결속을 많이 해놔서 전에보다는 그래도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그 여러 가지 심리 작전으로 막 뭐 삐라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귀순하게끔 네. 그 항복하게끔 여러 가지 뭐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크게 효과는 없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 의외로 역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전에 취약할 수가 있고 특히 북한처럼 폐쇄되고 한 가지 얘기만 듣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심리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안보리에서 미국 뭐 이런 그 뭐죠? 그 나라들 서방 국가들이 얘기하기는 북한군이 만약 가면은 시체 가방에 담겨서 갈 것이다. 막 이런 식의 막 그 강력한 말들을 물론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규모 살상 전투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북한의 사상자가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네. 북한군이 보이면 먼저 죽이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죽이고 그다음에 그 포로도 제일 먼저 잡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전선에 투입이 돼서 교전을 하게 된다면 우선 하여튼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선적인 목표로 삼을 테니까. 왜 우선적으로 목표를 삼죠? 전 세계에 지금 북한이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증거를 잡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포로 잡는 거, 그 다음에 사살하는 거 우선순위를 둔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뭐 불확실한 리스크가 막 생길 것 같은데 체제에도 그렇고요. 그 국민들, 북한 주민들의 심리에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파병을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으로는 북한도 자식이 많지 않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체 가방에 돌아오고 뭐 아마 화장을 해서 뼈가루가 그렇죠. 오겠죠. 그렇게 되고 하면은 주민들의 동요가 생기고 그다음에 총알바지로 갔다 뭐 이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 북한은 그 조국 해방 전쟁 즉 6.25 거기 참전한 사람들도 뭐 그냥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초등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자기가 미제하고 싸워서 뭐 했다는 등 뭐 이거 계속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상을 아주 세게 해줍니다. 네. 전사자들에게. 예.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지금 푸틴이 하는 방식이 시골 청년이 한 달에 500불도 못 번대요. 네. 그런데 군대 들어가면 3,500불, 4,000불을 주고 그 청년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몇만 불씩을 보상을 해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시골 부모가 덜 서운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또 북한이 전통적으로 이런 선전에 아주 능숙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자기 그 병력들이 가서 죽을 거라는 건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도 그 보낸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사회에 동요가 생겼다. 네.
그래서 북한이 막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정확히 얘기해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우리 그 한국에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북한이 망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있는 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혜롭게 좀 잘 극복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들이 지금 북한이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 있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2,000명 이야기 나왔다가 또 막 8만 명, 10만 명 자꾸 뭐 숫자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현재 확인된 거는 어느 정도 수치인 거죠? 3천에서 10,000명 사이로 이렇게 보는데 네. 10만 명까지는 보내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사 3,000명을 보냈다 하더라도 네. 이 3,000명이 1년, 2년, 3년씩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피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옛날 경험으로 보면 한 6개월 로테이션을 시키든가 아니면 1년 로테이션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로테이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 있는 사람, 갈 사람,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봐야 되기 때문에 3,000명만 파병한다 하더라도 한 10,000명이 필요하고 10,000명을 파병한다 하더라도 3만 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이제 그렇게 해당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그렇게 해서 전투의 실전 경험을 쌓게 되면은 너무 좀 무서워지는 거 아니냐, 강해지는 거 아니냐, 실전 능력이 뭐 지휘관들도 그렇고요.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가서 독자적인 작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라는 게 전투원이 있고 비전투원이 있고 민간인이 있고 용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엊그저께 미 국방장관은 용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그 용병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용병이라 그러면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소위 말해서 보충 요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언어 장벽이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이 단위 부대로 아마 쓸 거예요. 네. 소대나 중대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활용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들이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용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무기도 시스템들도 네. 그렇고 북한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현지에서 그냥 자기네들 것을 이렇게 조달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군복도 그렇고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조달을 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도 증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쓰는 그 무기를 가져가면은 분명히 이제 북한이고 사실은 이 북한군이 가면은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도 하고 뭐 그래야 그 전쟁 지휘를 얻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금 러시아군의 일부로 지금 싸우니까 뭐 군복 그다음에 뭐 모든 것을 그 러시아군으로 장비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무기는 어떤가요? 그 아무래도 자기들 손에 익은 무기가 있을 것이고, 근데 또 무기를 따지면은 왜 하나의 그 부대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복합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부대들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네. 보병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지금 그 북한군 파병군의 그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공교롭게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 소화기나 그 기본 장비들이 이 공산권들이 비슷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장 좀 그 관심 있는 것은 이 드론을 갖다가 운용하는 거를 아마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아, 북한군이. 예, 그래서 요새 드론을 옛날로 치면은 박격포탄처럼 막 쓰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방식,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낮에는 어떻게 쓰고 밤에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마 많이 배울 것 같은데, 그거야 뭐 드론 해보신 분들 알지만 한 달 한 사람보다는 두 달 한 사람이 낫고 두 달 한 사람보다는 2년 한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훈련들을 받고 그런 경험들을 얻는 것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군 파병을 요청을 하고, 이건 뭐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반대급부로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일단 러시아는 왜 북한군에게 이런 파병을 요청을 했을까, 김정은에게. 그 다음에 북한은 또 왜 그랬을까, 또 무얼 받기로 하고, 이게 지금 시중에 많은 관심사인데 장군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2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판단에서는 러시아군이 한 70만 명 이상 사상자가 났다고 그래요. 아,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푸틴 대통령도 한계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동원을 해야 되는데, 추가 동원을 하면은 이제 그 시골 청년들이 아니라 도시 청년들까지, 대학생들까지 지금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지금 누구든지 간에 뭐 시리아의 용병이 됐던 뭐 알카에다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한테 인원을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급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작년부터 북한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병력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현상을 보지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협상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쟤네들 준비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부족한 병력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보충받는, 그것도 그냥 병력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초 훈련은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받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을 겁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작년부터 러시아로부터 그 곡물, 연료, 그 다음에 관광객 등을 비롯한 그런 현금 이런 거를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그래도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준수하는 것처럼 그런 그 묘사라도 좀 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뭐 식량이라든지 연료 또 돈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 뭐 확실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우리로서는 불편한 것은 군사 기술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낙천적인 성격이지만 군사 계획에 있어서는 저는 그 저한테는 불리하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모든 기술을 다 주지 않을까. 그만큼 러시아가 더 절박하다. 네.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주지 않는 기술이 있다면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 있는 창고지기한 그 과학자를 매수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푸틴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뭐 딴 데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100만 불 준다 그러면은 핵탄두라도 하나 뭐 잊어버렸습니다 하면 그만이니까, 아니면 뭐 딴 나라로 망명 가면 되니까 창고지기가 코드 번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과학자가 기술을 주는 거는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보면 하여간 북한의 군사력이, 군사 기술이 굉장히 그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지금 뭐 러시아 70만의 사상자 이야기할 정도면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피해가 클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침략을 받은 쪽이니까. 그럼 우크라이나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북한의 특수전 병력들, 아까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막 사기가 올라서 이거 먼저 막 증거를 잡기 위해서 공격할 준비가 막 돼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럴 만한 어떤 능력 혹은 그런 규모가 될 것이냐, 추가 부대를 이렇게
섬멸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청년들은 동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거는 이제 미래 세대를 그렇죠.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번복을 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도 지금 동원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다급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서방의 지원이 적시적이질 않아요. 네. 안 가는 건 아닌데 그저께 필요한 거를 내일 보내주는 이런 형상이라서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거에 따른 또 불안, 또 이거를 또 러시아는 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전쟁은 의지의 싸움입니다. 그 러시아 국민, 이 경우에는 푸틴, 또 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가 어느 게 더 견뎌내느냐 이런 문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북한 군인들이 일종의 하여튼 우선순위에 오른 먹잇감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그 우크라이나 군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수년간의 이 전투 경험 이거 가지고 되게 또 정예화가 됐긴 했겠네요. 지금 있는 병력이라면. 그렇죠. 특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 드론전에 대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방식.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그 드론을 10,000개씩 운용을 한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날려가지고 적을 발견하면 거기다 뭐 수류탄 같은 것도 떨어뜨리고 자폭도 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전쟁 양상이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론 소리가 그 네네. 그 소리가 나면 그 얼마나 경기가 나겠어요? 그러겠네요. 그 하면 바로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만에 하나 그러한 전투에서 이제 북한군들이 포로가 되거나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로가 됐을 경우에는? 우선 법적으로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로서의 권리와 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들의 법적 지위가 중요한데 러시아군 편에서 뭐 용병이 됐든지 간에 군인으로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포로로서 있는 거고 나중에 교환이 되든가 아니면 본인 희망에 따라서 제3국으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까 의지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뭐 자기 조국에 어떤 생사가 걸려 있는 거고 가족들의 생사가 걸린 거니까 뭐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러시아도 뭐 자기네 직접적인 이해관계니까. 근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의 명분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지가 막 내 생명을 막 하면서 바치면서까지 이걸 싸워야 되나 이런 회의감 같은 게 들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보낼 때 그 정신교육을 잘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이 한 달에 1달러 정도 받거든요. 아, 그래요? 네, 1달러도 아마 안 받을 거예요. 근데 2,000불을 주든 3,000불을 주면 그 중에서 90%를 국가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한 200불만 받아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맨날 훈련 같지도 않은 훈련 받고 북한은 10년씩 근무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장터에 가서 한번 멋지게 하고 영웅 돼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긴 우리가 월남전 때 그 우리 베트남 전쟁 때 파병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도 그때 막 여러 가지로 그 군이 용사들 막 이렇게 북돋워주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는데 자기 동료가 그 머리가 날아가는 걸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그쪽 그 기후가 네. 덥고 짜증나고 그 습도. 평지라서 숨을 데도 별로 없고 겨울엔 춥고 진흙버리고
그럴 때는 이제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일단 한번 어떤 교전이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북한의 그 무기 수준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뭐 요즘은 뭐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 무섭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것도 또 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그 존재감 혹은 뭐 군사력의 그 뭔가 우위 이런 걸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무기 수준을? 무기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출을 할 수가 있죠. 음, 나쁘다 그러면 누가 사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대북 제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그 무기만 팔았어요. 아, 원래부터 예. 그랬었군요. 그래서 소총, 수류탄, 뭐 탄약, 특히 그 RPG라는 거 들어보셨죠? RPG-7이라고 그 유탄 발사기인데 그런 거는 뭐 아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대전차 미사일, 그 어깨 견착식 대공 미사일. 왜 우크라이나전 처음 할 때 이렇게 날아가는 헬기 한 방에 날리는 네네. 그런 미사일들 그런 것도 만들고요. 잘 만듭니다. 그리고 아, 그러니까 소위 재래식 무기 가운데서도. 예. 그래서 그렇고 무전기도 잘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옛날에는 우리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전기도 잘 만들고 그리고 그놈의 나라는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라서 이게 아주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 먹고 못 산다 그래도. 근데 이 탄도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할 때마다 뭐 주변 국가는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막 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일단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웃 나라인 일본까지 전부 다 때릴 수 있고요. 네. 그것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그제 발사한 그 새로운 화성 19형이라는 거는 뭐 미국 전역을 지금 때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한테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되고 있고 북한이 자기네들이 이런 기술을 남하고 공유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걸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술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될 거라고 본다면 제일 먼저 그 사갈 손님이 그 이란이거든요. 아, 이란. 그 이란은 또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우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거기랑 연계가 되고 또 이런 탄도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무인기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후티족이라든지 하마스 무슨 뭐 헤즈볼라 여기에도 지금 공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무기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연하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멀리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다 핵을 장착했을 때는 진짜 지구 반대 끝에 있는 뭐 미국이 됐든 뭐 이런 나라들까지도 정말 위협이 되니까 그것이 퍼지지 못하게 일단 기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거를 보는 거군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만들었는데 먹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서 식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이 ICBM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면 네. 자기네들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미국이 옛날처럼 대응을 못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칼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과 일본은 목에다 겨누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함부로 못하는 건 미국의 칼날이 또 자기네 목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긴 칼을 가지고 미국의 목도 겨누고 있으면 미국은 겁쟁이기 때문에 자기네 목에 있는 칼을 내려놓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하고 일본을 겨누고 있는 이 칼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겁박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돼서 자기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하여튼 이 현 단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여튼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국군에 나갈 때 그 현무 5, 네. 이거, 그러니까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나요? 현무 5. 네네. 이것이 핵무기만큼의 위력이 있다. 탄두 중량만 뭐 8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정말로 그렇게 위력이 엄청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라는 거는 네. 굉장히 큰 폭탄입니다. 크기가 큰 게 아니라 위력이 큰 거예요. 네. 이런 큰 폭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밀 폭격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를 부수기 위해서 비행기 1000대가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던 시절에는 그런 핵무기 같은 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1970년도, 80년대 들어서부터는 그런 큰 무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건물 하나만 파괴시키면 되는데 그런 큰 무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다만 이 핵무기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공포의 무기, 대량 살상 무기거든요. 사람과 동물, 식물을 파괴하고 플러스 지구를 파괴하는 아주 비인도적인 무기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야 이거는 쓰지 말자. 더 이상 갖지 말자. 이렇게 했었던 거를 지금 북한이 어긴 겁니다. 그리고는 이 무기를 이제 가진 거죠. 그래서 이 핵무기가 쓸 수 있는 거는 하여간 상대방의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 사실 군사적으로는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5 같은 거는 네. 비록 평양 전체를 그 파괴는 안 하더라도 김정은의 측근, 김정은이 아끼는 거는 다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도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핵무기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측면에선. 예, 그래서 자꾸 북한이 김정은이 핵무기를 쓰면 end of the regime, 권력은 끝이다. 권력의 종말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네가 하여튼 핵무기를 쓰면 총을 맞든 폭탄을 맞든 핵무기를 맞든 너는 죽는다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핵무기를 안 쓰는 게 맞죠. 그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쨌건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 그러니까 한국의 뭐 무기 수준은 뭐 세계적인 거죠. 지금 뭐 방위 산업에서 뭐 수출하는 거 보면 뭐 엄청나니까.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들 그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로 미국이 자기네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그런 그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좋지만 그렇게 갖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도덕적, 정치적 이런 수준을 잘 갖춰야 돼. 핵무기만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의 동맹을 맞바꾸면서까지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뭐 일각에서 미국 일각에서 네. 우리를 보호하지 말고 주한미군도 빼자. 지금 이런 트럼프 얘기하는 대통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들한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빨리 핵무기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 그것은 있는 거죠? 핵탄 자체는 LG 세탁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면은 할 수 있고요. 탄은 됐고
이걸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무 5까지 있으니까 그것도 이게 돈이 또 제일 많이 드는 겁니다. 이거 됐고 한 가지만 없어요. 핵 무기 물질. 아,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딱 플러스 시킨 다음에 우리도 시험을 해야 됩니다. 쏘고 터뜨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고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핵 폐기물 같은 거 처리장만 한다 해도 뭐 난리가 나는데. 근데 이제 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면 그런 거는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핵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고 이거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기술 자체는 저희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많이 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것이 북한 무기다 하면서 이제 막 우크라이나에서 증거로 막 내밀고 이러는 와중에서 아까 북한의 무기가 괜찮다 수준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막 불발도 많고 뭐 뭔가 막 어설퍼 보인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됐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너무 폄하하는 건가요? 지금 국방부 얘기를 들어보면 포탄만 1,000만 발 가까이 보냈고 그렇게 많이요? 미사일을 1,000발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포탄을 1,000만 발을 갖고 있었구나 저놈들이. 그 다음에 미사일을 1,000발씩이나 보낼 정도 그게 전체량이라 하더라도 네. 하여간 1,000발을 갖고 있었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누구 말대로 60%가 불발이 났다 하더라도 40%는 제대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거부터 수출하고 새 거는 재고 처리. 재고 처리. 그러면 재고 처리했으면 뭐 60%면은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60% 정도면은 뭐 그렇게 나쁜 비율도 아니에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조금 짧게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꽝 하고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다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네. 우리도 이건 다 군사 비밀이겠죠. 우리가 미사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1,000발이면 엄청난 건가요? 수치가? 적당한 북한에. 북한이 1,000발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여간 1,000발이면은 하긴 그게 다 우리한테로 왔다 그러면.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전을 보면 네. 막 싸울 때 1,000발 정도 갖고 3개월 정도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쓰기 나름이지만 하여간 표적이 몇 개가 있느냐. 어떤 표적은 미사일로 적당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한 3개월치 정도가 운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계속해서 또 보내기 위해서 군수 공장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군수 공장이 그렇게 막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한계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출 물량이 많이 생기면 네. 8시간 일하던 사람들이 24시간 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은 노조가 없으니까 그 24시간 가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 소비자 입장에서 러시아가 뭐 주문을 했는데 이거 저 재료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원재료를 보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차로 포탄이 가면 그 기차가 돌아올 때 식량하고 뭐 유류는 뭐 배로 오지만 식량하고 알 게 뭡니까? 원재료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그 원재료를 갖고 그놈의 8시간밖에 가동하지 않던 공장이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속되고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하여튼 좀 불리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전투병이 파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군수와 관련된 그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밸류체인이 또 강하게 북한이 만들어질 것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전투 병력들의 이 수준이 작전 능력이 확 증가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북한군이 어떻게 그 역량을 보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좀 기다려보면 아는데 우리가 베트남에서 그 미군들하고 같이 싸웠지 않습니까? 네. 모든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군이 최고였다고 극찬을 지금도 해요. 저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극찬을 해요. 극찬. 만약에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것도 우리한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찌질해가지고 도망이나 가고 뭐 항복이나 하고 이런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 소위 말하는 영웅적으로 싸우고 무슨 뭐 성과를 내고 했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드론전, 우크라이나전에서 새로운 하나의 그 전략 전쟁, 이게 이제 드론전이라고 하는데, 이 드론전과 관련해서 지금 그 북한이 어느 정도의 그 기술 수준을 얻어가지고 올 것이냐, 이것도 많이 관심사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드론전, 이 우크라이나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엄청난가요? 제가 보기에는 드론이라는 게 그렇게 큰 그 과학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뭐 그렇죠. 10만 원짜리 뭐 이렇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이걸 쓰느냐. 이거를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이 드론에다가 어떤 폭탄을 실는 게 좋은지, 또 거기다가 어떤 그 영상 장비를 넣어서 상대방을 보는 게 좋은지, 이게 또 심리적인 효과가 또 엄청 큽니다. 이게 이 소리가 이 지잉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다들 그냥 숨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드론을 갖다가 탐지해서 추적, 격추, 이게 드론의 크기 또 그 형태 이것도 다 틀려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전자전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드론을 그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으로도 쏘고 미사일도 쏘지만 미사일이 그 2억 원짜리거든요. 그러게요. 드론은 20만 원인데 거기다가 2억 원짜리를 쏘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대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지금 전자전으로 전파를 또 죽이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드론을 운용하는 것도 운용하는 거지만 이 드론을 갖다가 그 방어하기 위해서 전자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어떤 주파수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진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 이 뭐라 그러죠? 가성비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드론 하나를 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미사일을 소모한다는 게 네. 이제 이 드론에 대한 방어 이것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한국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 뭐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보면서 막 무기 개발들이 여기에 맞게끔 개발이 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드론을 찾겠다, 미사일을 찾겠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가성비가 안 맞거든요. 20만 원짜리를 2억으로 때리니까. 그래서 레이저는 이제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레이저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실용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서 우리야말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도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현상들 보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이제 무기 지원 요청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어젠가요? 뉴스 보니까 젤렌스키가 이 미사일 이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요청하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일각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또 우리가 복잡해지게 되기 때문에 뭐
안 된다. 혹은 뭐 북한의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어떤 게 전략적으로 맞는 걸까? 우선 도덕적인 것도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도와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방어용 무기들, 특히 대공, 대항공, 대미사일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호크 미사일을 지금 고려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호크 미사일이라는 거는 항공기를 잡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줬다가는 제가 보기 욕먹을 것 같고 우리 지금 공원에 가면은 그 갖다 놨거든요. 그런 거. 아, 전시용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천궁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보낼 만하다고 생각해요. 방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이게 잘 작동하는지 아, 우리도 테스트. 우리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해서 보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우크라이나의 요청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미국이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지 우크라이나만 요청하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이 그런 요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 근데 지금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트럼프 같은 경우 당선되면 바로 그냥 전쟁 끝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입장 정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미국의 입장이 또 확 바뀔 수 있으니까 대통령에 따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장이 좀 심한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야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협상의 대가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수시로 폭격을 합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못 때려요. 서방 무기를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제약사항을 둔 거예요. 이게 공평한 전쟁이 아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남의 나라에 하여튼 자기 국방을 맡겼다가는 적골이 된다는 거를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러게요. 예전에 우크라이나 서방이 잘 이렇게 꽃감 주면서 모든 핵을 갖다가 다 넘기게끔 했던 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엄청난 치명적 실수였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한테 하여튼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요즘 뭐 분위기 보니까 북한도 지금 뭐 말폭탄 막 엄청난 쏟아내고 있잖아요. 오물폭탄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만약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 혹은 그러한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세게 나가는 게 좋은지 뭐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것처럼 하는 게 좋은지 그건 저는 제가 판단을 안 해도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준비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세게 나가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게 나가야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했다가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지금 병력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그 국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탱크 3대 중에 한 대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아, 우리도요. 네. 그리고 지금 훈련 안 한다는 그 얘기가 지금 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서 훈련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훈련하는 거하고 인권하고 뭐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권은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군이 그렇게 훈련이 잘 된 군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다시 리셋을 해서 정말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실전적인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엿잡아 보지 않도록 해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큰 소리만 친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하긴 뭐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도발하면 원점 타격 그냥 뭐 아주 강하게 하자 뭐 이런 명령도 내려졌고 막 좀 뭔가 보면 우리가 강한 느낌이 우리는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기는 그럴지 몰라도 이 군대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원점 타격은 가능한데 그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타격하고 나면 거기서 끝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과연 그럴까요? 상대가 대응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도 장비지만 훈련을 철저히 해서 조건 반사적으로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군인들만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 수류탄 던지다가 수류탄 한 발이 뭐 잘못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1, 2년 동안 수류탄 던지는 걸 안 하잖아요. 아. 이런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수류탄도 많이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무기를 자꾸 써봐야. 예. 총도 많이 쏴봐야 돼요. 포도 많이 쏴봐야 돼요. 폭탄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러려면은 그런 우선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군인들 사기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안전 부분 우리가 따져야 되지만 그 외에 뭐 지금 사격 한번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앰뷸런스가 가야 된다. 무슨 그러면 3개 부대가 사격을 하면 앰뷸런스가 한 대만 있어도 되잖아요. 뭐 대량 피해가 날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3개 부대가 3개 다 각각 앰뷸런스가 가야 되질 않나. 불 날까 봐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지 주민들이 데모를 하지. 그러니까 사격을 못 해요. 사격을 못 하면 그 총이 그 장비가 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기능 고장이 일어날 때 빨리 조치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북한 애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의지가 없어서 네. 그리고 그거 하다가 사고 한 번 나면은 지휘관들은 그대로 보직임 시키고 그러니까 누가 훈련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군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뭐 북한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폄하할 뭐라 그럴까 입장은 아니군요. 우리도 이 다른 이유지만 어쨌든 우리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가 보네요. 그래서 그 세계 5위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 단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단체는 뭐 자기네들은 뭐 40개, 60개의 요소를 분석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근거 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미국 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말만 믿지 마시고 휴가 나온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하여튼 우리가 너무 국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또 무엇인지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셨죠. 전인범 중장님 모시고 오늘 좋은 인사이트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